일본 방송국 기자가 취재차 한국에 왔다가 그대로 눌러앉아 한국 남자와 동거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결혼도 없이 약속도 없이 그저 마음이 통한다는 이유 하나로 국경을 넘어 함께 살기 시작한 이 놀라운 이야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도쿄의 화려한 커리어를 버리고 강릉의 작은 도예 마을을 선택한 리코 기자. 그녀는 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낯선 땅에 남았을까요?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게 됐을까요? 일본 사회가 비난을 쏟아붓는 가운데 그녀가 찾은 진짜 행복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국경도, 언어도, 형식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도쿄의 한 방송국에서 일하는 기자 리코입니다. 사실 기자라는 직업이 처음부터 제 꿈은 아니었어요.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우연히 방송국 공채에 합격하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엔 설레기도 했지만 3년째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권태가 찾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회사로 향하고 정해진 각본대로 리포트를 작성하고 저녁 9시 뉴스 데스크에 앉아 원고를 읽는 일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 저는 회사 시청자 게시판을 확인하다가 한 게시물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요즘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자와 동거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처음엔 가벼운 루머나 낚시성 글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게시물 내용을 읽어보니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작성자는 자신의 딸이 한국에서 일하다가 현지 남성과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함께 살고 있다며 이런 사례가 많은지 궁금하다고 썼습니다. 댓글도 제법 달려 있었어요. 누군가는 요즘 세대는 다 그렇다고 했고 누군가는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결혼이라는 제도가 점점 옅어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국경을 넘어서까지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니, 신기하다기보단 낯설었다고 해야 할까요? 저 자신도 31살이 되도록 결혼은커녕 진지한 연애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이 바빠서라기보단 누군가와 깊이 연결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날 오후 편집회의에서 저는 그 게시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데스크는 처음엔 시큰둥한 반응이었지만 제가 한일 관계와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를 엮어 설명하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제가 직접 서울로 가서 취재를 해보기로 결정됐습니다. 회사는 일주일간의 출장 예산을 승인해줬고 저는 반신반의한 채로 비행기 표를 예매했죠. 출발 전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결혼이라는 울타리 없이도 함께 살겠다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건 자유로움일까요? 아니면 책임 회피일까요? 저는 그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 취재가 단순한 리포트 작성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었습니다. 비행기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하네다 공항을 출발했습니다. 2시간 반이 지나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어요. 공항은 생각보다 깨끗했고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호텔에 짐을 풀고 곧바로 서울 시내로 나갔어요. 취재 첫날은 명동과 홍대 거리를 걸으며 젊은 세대들의 분위기를 관찰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20대 여성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물었죠. 대부분은 결혼이 필수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누군가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들의 대답은 솔직했고 저는 그 솔직함에 조금 놀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서울에서 만난 한 일본인 여성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남성과 1년째 동거 중이었어요. 그녀가 말하길 결혼이라는 형식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어요. 혹시 제가 지금껏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낡은 틀에 불과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의 취재를 마치던 날
저는 우연히 한 카페에서 작은 전시회 포스터를 보게 됐습니다. 강릉의 한 도예 마을에서 열리는 전통 도자기 전시회였어요. 포스터 속 도자기들은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웠고 저는 갑자기 그곳에 가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취재 일정을 하루 연장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했고 다행히 승인이 떨어졌어요. 금요일 아침 저는 강릉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죠. 이 여행이 단순한 취재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강릉역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역 앞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도예마을로 향했어요. 운전기사님은 말수가 적었지만 가끔씩 창밖을 가리키며 이곳저곳을 소개해 주셨죠. 바다가 보이는 언덕길을 지나 30분쯤 달렸을까요? 작은 마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들은 오래됐지만 정갈했고 골목마다 흙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택시에서 내려 마을 입구를 걸었습니다. 포스터에 적힌 주소를 따라가니 작은 공방이 나타났어요. 나무로 된 간판에는 토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물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방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한쪽 벽면에는 완성된 도자기들이 선반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작품들이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공방 중앙에는 한 남자가 물레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지도 못한 채 흙을 빚고 있었습니다. 두 손은 진흙투성이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저는 잠시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했어요. 마치 흙과 대화하듯, 아니 흙의 말을 듣듯 조심스럽게 형태를 만들어갔습니다. 물레가 돌아가는 리듬에 맞춰 그의 손도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집중되어 보이던지 저는 말을 걸기가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그가 물레를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얼른 일본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도자기 전시회를 보러 왔는데요. 그는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서툰 일본어로 대답했어요. 아, 네. 어서 오세요. 그가 바로 준호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원래 서울의 한 전자회사에서 제품 디자이너로 일했다고 해요. 하지만 3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공방을 이어받기 위해 강릉으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흙이 낯설었지만 만지다 보니 디자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어요. 준호는 손을 씻고 저를 공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선반에 놓인 작품들을 하나씩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건 밥그릇이에요. 손에 잡히는 느낌이 중요하죠. 이건 찻잔입니다. 입술에 닿는 부분을 특히 신경 썼어요. 그의 일본어는 서툴렀지만 작품을 설명할 때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한 찻잔을 집어들었어요. 무게감이 적당했고 표면은 매끄러우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6개월 걸렸어요.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죠. 찻잔 하나에 6개월이나 걸린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준호는 조용히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흙을 고르는데 한 달, 형태를 잡는데 한 달 말리고, 초벌 굽는데 한 달, 유약 바르고 재벌 굽는데 2달,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다듬는데 한 달이 걸린다고 했어요. 서두르면 깨지거나 금이 간다는 말도 덧붙였죠. 흙은 사람 마음을 닮았다고 억지로 다루면 부서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지금껏 모든 걸 빨리 해치워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취재도 기사 작성도 심지어 사람을 만나는 것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놓치고 있던 게 무엇인지 어렴풋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저녁 6시 이후에 가능해요. 지금은 작업 시간이라서요. 저는 알겠다고 답하고 마을을 둘러보다 다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방을 나와 마을 골목을 걸었어요. 집집마다 작은 텃밭이 있었고
어떤 집 앞에는 도자기가 장식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지만 쓸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도쿄의 소음과 비교하면 이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저녁 6시에 다시 공방을 찾았습니다. 준호는 작업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어요. 그는 저를 공방 뒤편 작은 마당으로 안내했습니다. 마당에는 나무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가마가 있었어요. 아직 열기가 남아있는지 공기가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그에게 왜 도자기를 선택했는지 물었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도자기는 거짓말을 못해요. 흙이 좋지 않으면 그대로 드러나고 온도가 맞지 않으면 깨지죠. 정직한 일이에요.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가마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마당을 비췄어요.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언가를 숨기지 않는 사람이구나. 흙처럼 정직하고 불처럼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날 밤 저는 마을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며 알 수 없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의 첫날 밤은 이상하게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는 편했고 방은 조용했지만 자꾸만 준호의 말이 떠올랐어요. 흙은 사람 마음을 닮았다는 그 말이요. 저는 새벽 4시쯤 눈을 떴고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마을은 고요했고 멀리 바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준호의 공방을 찾아갔습니다. 예정된 촬영 일정이 있었거든요. 오전 9시에 도착했는데 공방 문은 이미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준호가 가마 앞에 쪼그리고 앉아 온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죠.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저는 준호가 흙을 빚는 모습, 물레를 돌리는 장면, 가마에 작품을 넣고 꺼내는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그는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카메라가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작업했죠. 그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준호가 물었습니다. 밥 드셨어요? 저는 아직이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그는 공방 한쪽 작은 부엌으로 가더니 뚝딱뚝딱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그가 김치찌개와 밥을 내왔어요. 간단하지만 맛있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마당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김치찌개는 얼큰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습니다. 저는 맛있다고 말했고 준호는 수줍게 웃었어요. 할머니 레시피예요. 어릴 때부터 먹던 맛이에요. 그의 한국어는 제게 또렷하게 들렸지만 제 일본어는 그에게 어렵게 들렸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오후 촬영을 마치고 저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준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가마 불 지펴요. 보고 싶으면 와도 돼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시쯤 오면 될까요? 준호는 말했어요. 8시쯤이요. 밤에 불 보는 게 좋아요. 저녁 8시 저는 다시 공방을 찾았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가마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오렌지빛 불꽃이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가마 앞에 앉아 불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았습니다. 가마의 열기가 얼굴에 느껴졌어요. 불은 계속 타올랐고 나무가 타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준호는 가끔씩 장작을 추가하며 온도를 조절했어요. 그의 얼굴은 불빛에 비쳐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은 거짓말 안 해요. 뜨거우면 뜨겁고 식으면 식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사람도 그래야 하는데 쉽지 않죠?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불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저 불꽃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가끔 바람이 불면 불꽃이 더 크게 일렁였고 잠잠해지면 작게 타올랐어요. 그 리듬이 묘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자 준호가 물었어요. 피곤하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거 처음 봐서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도 처음엔 신기했어요. 지금도 가끔 신기해요.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새벽 2시쯤 준호가 마지막 장작을 넣고 가마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식히는 시간이에요. 내일 오후에 열어봐야 해요. 저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오래 앉아 있었던 탓이었죠. 준호는 제 모습을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공방에서 자고 가요. 방 하나 있어요. 저는 사양하려 했지만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까지 가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몸도 지쳐 있었거든요. 준호는 저를 공방 2층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방은 단순했습니다. 이불이 깔린 온돌방에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고 창밖으로는 여전히 가마의 열기가 느껴졌어요. 이불 속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계속 떠올랐어요. 불을 보며 나눴던 짧은 대화, 준호의 조용한 미소, 그리고 그가 흙을 만질 때 보였던 집중된 표정까지.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나무 타는 냄새에 잠에서 깼어요. 1층으로 내려가니 준호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국과 구운 생선, 김치와 밥이 소박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잘 잤어요? 그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준호가 말했어요. 오늘 오후에 가마 열어요. 같이 볼래요? 저는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지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후 3시 우리는 함께 가마 문을 열었습니다. 식은 가마 안에서 도자기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어떤 건 성공이었고 어떤 건 금이 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꺼내며 확인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실망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표정이었죠. 한 찻잔을 들고 그가 말했어요. 이건 성공이에요. 저는 그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느낌이 손에 전해졌어요. 예쁘네요. 제가 말하자 준호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거 드릴게요. 저는 놀라서 그를 봤습니다. 진짜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으로 가져가세요. 그날 저녁 저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취재는 이미 끝났지만 마음은 아직 이곳에 남아 있었어요. 준호와 나눴던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그 짧은 말들이 제 안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통역이 필요 없다는 말처럼 우리는 언어를 넘어선 무언가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강릉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일주일간의 취재 일정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촬영한 영상을 정리하고 인터뷰 내용을 검토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공방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준호를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저녁 6시쯤 저는 마지막 인사를 하러 공방을 찾아갔어요. 준호는 작업실에서 흙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손을 씻고 밖으로 나왔어요. 우리는 마당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석양이 마을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내일 돌아가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아침 9시 기차예요. 그는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리코 씨 혹시... 그는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준호는 어렵게 말을 이어갔어요. 같이 지내볼래요? 여기서요. 저는 순간 웃음이 터졌습니다. 농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웃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어요. 진심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결혼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함께 살아보는 거예요. 서로 맞는지 확인하면서요. 일본에서는 이상한 일이겠지만 여기선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 결혼이 아닌 동거라는 것, 그 모든 게 낯설었어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본 사람이고 회사도 있고 가족도 있어요. 준호는 말했어요. 알아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서 한 달만 지내보는 거예요. 그러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일본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 권태로운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고 기계처럼 일하고 저녁에 빈집으로 돌아가는 삶이요. 하지만 여기 남는다는 건 모든 걸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준호가 다시 말했어요. 지금 당장 대답 안 해도 돼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저는 여기 있을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왜 저예요? 왜 하필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해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리코 씨는 흙 같아요. 진짜예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그가 설명했어요. 흙은 정직해요. 좋은 건 좋다고 하고 싫은 건 싫다고 해요. 리코 씨도 그래요. 취재하면서 봤어요. 카메라 들고 있을 때도 밥 먹을 때도 불 볼 때도요. 거짓이 없어요. 저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마당에는 작은 전등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물었어요. 만약 제가 여기 남으면 뭘 하고 살아요? 준호는 말했어요.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취재해도 되고 도자기 만들어도 되고 그냥 쉬어도 돼요. 그렇게 단순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순해도 돼요. 복잡하게 살 필요 없어요. 저는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도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밤새 고민했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내야 할까? 부모님께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친구들은 뭐라고 할까? 하지만 그 모든 걱정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어요. 준호와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한 달만 해보자고요. 회사에는 휴직을 신청하고 부모님께는 추가 취재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준호와 함께 지내보면서 진짜 제 마음이 무엇인지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 7시 저는 공방으로 갔어요. 준호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기차 안 타요? 제가 물었죠.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만 있어 볼게요. 그러고 다시 생각해 볼게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미소는 크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알겠어요. 천천히 해요. 그는 제 가방을 들고 2층 방으로 안내했어요. 여기 쓰면 돼요.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요. 저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짐을 풀고 내려오니 준호가 아침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된장국, 계란말이, 김치와 밥이었어요. 우리는 마주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어요. 이게 동거라는 건가? 결혼도 아니고 연애도 아닌 그저 함께 사는 것. 그 단어가 이상하게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도쿄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어요. 6개월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데스크는 당황했지만 제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고 승인해줬어요. 부모님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특별 취재를 하게 됐다고, 조금 더 있다 돌아가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강릉에 남았습니다. 준호와의 동거가 시작된 거예요. 낯선 선택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강릉에서의 첫 번째 아침은 낯설었습니다. 눈을 뜨니 천장이 달랐고 창밖 풍경도 달랐어요. 도쿄의 아파트에서는 아침마다 차 소리와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지만 이곳은 고요했습니다.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시계를 보니 아침 6시였습니다. 이불 밖으로 손을 내밀자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한국의 겨울은 일본보다 더 매서웠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금 더 누워 있으려 했지만 아래층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벌써 일어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옷을 껴입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부엌에서 준호가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일어났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저는 부엌 입구에 서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능숙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해온 일처럼 자연스러웠죠. 10분쯤 지나자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국, 김치, 계란 프라이, 그리고 따뜻한 밥이었어요. 준호는 말했습니다. 아침은 꼭 따뜻하게 먹어야 해요. 그래야 하루를 잘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준호가 물었어요. 오늘 뭐 할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계획한 건 없었거든요. 그냥 쉬려고요. 제가 답하자 준호는 말했어요. 그럼 공방 구경해요. 작업 보는 것도 괜찮아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준호가 씻으면 제가 닦았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리듬이 맞았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준호는 공방으로 향했고 저는 그를 따라갔어요. 공방에서 준호는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밥그릇을 만든다고 했어요. 저는 한쪽 의자에 앉아 그의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물레가 돌아가고 그의 손이 흙을 감쌌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준호가 물레를 멈추고 저를 봤어요. 해볼래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가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비켜줬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물레 앞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뒤에서 제 손을 잡았어요. 이렇게 해요. 힘 빼고 흙 느끼면서요.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싸며 움직임을 알려줬습니다. 물레가 돌아가고 흙이 손 안에서 움직였어요. 신기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조금만 힘을 주면 형태가 무너졌고 너무 약하면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흙은 기다려줘요. 천천히 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저는 다시 집중했습니다. 2시간쯤 연습했을까요? 저는 작은 컵 하나를 만들었어요. 형태는 삐뚤었지만 제가 만든 첫 작품이었습니다. 준호는 그걸 보며 웃었어요. 좋아요. 첫 번째 치고 잘했어요. 저는 그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다시 부엌으로 갔어요. 이번엔 제가 요리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흔쾌히 부엌을 내어줬어요. 저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간단한 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식 볶음밥이었지만 김치를 넣어 한국식으로 변형했어요. 준호는 한 숟가락 먹더니 말했어요. 맛있어요. 신기해요. 일본 맛이면서 한국 맛이에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섞인 거예요. 저처럼요. 준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섞이는 거 좋아요. 오후에는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준호가 마을 구석구석을 보여줬어요. 여기는 할머니가 사는 집이에요. 여기는 도자기 가게예요. 여기는 카페예요. 마을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준호에게 인사했고 준호는 저를 소개했어요. 일본에서 온 친구예요. 저녁이 되자 다시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오늘 만든 작품들을 정리하고 저는 옆에서 책을 읽었어요. 가끔 준호가 말을 걸었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대화는 짧았지만 필요한 만큼만 했어요. 침묵도 편안했습니다. 밤 9시쯤 준호가 물었어요. 목욕할래요? 욕실 따뜻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욕실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 하루의 피로가 풀렸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보니 마을에 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저는 이불 속에 누워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모든 순간이 새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흙을 만지고 산책하고 책을 읽고 잠드는 것. 이렇게 단순한 반복이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습니다. 도쿄에서는 늘 바빴거든요. 항상 무언가를 해야 했고 누군가를 만나야 했고 어딘가에 가야 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틀째 아침도 6시에 눈을 뗐습니다. 이번엔 조금 덜 낯설었어요.
아래층에서 들리는 준호의 발소리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어요. 오늘도 따뜻한 밥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니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일찍 일어났네요. 저는 답했습니다.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상을 차렸어요. 오늘도 된장국과 김치, 그리고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준호가 물었어요. 여기 생활 괜찮아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좋아요. 단순해서 좋아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복잡한 거 싫어요. 그렇게 하루가 이틀이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고 따뜻한 밥을 먹고 흙을 만지고 마을을 걷고 책을 읽고 잠들었어요. 반복이었지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복이 제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준호는 물었어요. 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억지로 뭘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냥 있어도 되니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냥 있어도 되는 거요. 강릉에서의 3주째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곳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도, 준호와 함께 밥을 먹는 것도, 공방에서 흙을 만지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도쿄에서의 삶은 점점 멀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쿄 방송국 후배 유키코였어요. 언니 지금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유키코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언니 취재 영상이 어제 방송됐어요. 그런데 지금 난리예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난리? 유키코가 설명했어요. 인터넷에서 언니 얘기가 퍼지고 있어요. 언니가 피취재자와 동거한다고요. 기자 윤리 위반이라고 난리예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취재 영상에 제가 준호와 함께 지내는 장면이 나갔다는 걸 몰랐거든요. 유키코는 계속 말했어요. 회사도 곤란해하고 있어요. 데스크가 언니한테 연락하라고 했는데 안 받으셔서 제가 전화했어요. SNS에는 댓글이 수천 개예요. 대부분 비난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고 급하게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제 이름을 치자 수많은 기사가 떴어요. 방송국 기자 피취재자와 동거 논란. 리코 기자의 윤리의식 어디로. 일본 여성의 한국 남성 동거 열풍 과연 옳은가. 제목만 봐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기사를 클릭해 댓글을 읽었어요. 기자가 이럴 수 있나? 완전 윤리 위반이다. 취재 명목으로 가서 남자 만나 산 거잖아. 부끄럽지도 않나. 회사 돈으로 남자 만나러 갔네. 한국 남자들한테 홀린 거 아냐? 정신 차려라. 댓글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비난과 조롱이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내리다가 한 댓글에서 멈췄어요. 본인 인생인데 뭐가 문제야? 결혼 안 하고 동거하면 안 되나? 이걸 문제 삼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거 아냐? 그 댓글에는 좋아요가 적었지만 저는 그 한 줄이 고마웠습니다. 공방 밖에서 준호가 저를 불렀어요. 리코 씨, 저녁 먹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준호는 테이블에 음식을 차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얼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일본에서 제 얘기가 문제가 됐어요. 준호는 숟가락을 놓고 저를 봤습니다. 무슨 문제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기자가 취재 대상과 동거하면 안 된다고요. 윤리 위반이라고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도쿄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 남아야 할까요? 준호는 조용히 말했어요. 리코 씨가 결정해요. 제가 강요한 거 아니잖아요. 리코 씨가 원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저는 밥을 먹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해요. 혼자 있고 싶어요. 방으로 올라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저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사람들의 비난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휴대전화에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회사 데스크였습니다. 리코, 지금 상황 알지? 저는 네라고 답했어요. 데스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회사 입장이 곤란해. 일단 공식 사과문 내야 할 것 같아. 내가 직접 사과하는 게 좋겠어. 저는 반문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데스크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못이 아니라 절차 문제야. 기자가 피취재자와 사적 관계를 맺으면 안 되잖아.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취재 끝나고 개인 시간에 선택한 거예요. 회사 시간도 아니고요. 데스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그래도 여론이 안 좋아. 회사 이미지도 생각해야지. 일단 돌아와서 얘기하자. 휴직은 취소하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데스크가 다시 물었어요. 리코 들어? 저는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동거가 그렇게 나쁜 선택일까요? 결혼이 아니면 함께 살면 안 되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에 힘이 없었어요. 준호가 올라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리코 씨,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는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힘들면 쉬어요. 괜찮아요.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저 때문에 문제 생긴 거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 안 해요. 리코 씨 잘못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울지 않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준호는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오후가 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리기로 했어요. 저는 제 계정에 짧은 글을 썼습니다. 저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동거는 제 선택이었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결혼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저는 제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글을 올리고 나니 조금 홀가분했어요. 물론 비난은 계속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어요. 제 선택을 당당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준호와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떠주고 국을 따라줬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구나.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잘못된 걸까 아니면 사회가 늙은 걸까?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강릉에서의 석 달이 지났습니다. 도쿄의 논란은 여전했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준호와 함께 밥을 먹고 공방에서 흙을 만지고 저녁엔 책을 읽었습니다.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방송국 후배 유키코였어요. 그녀는 큰 가방을 메고 공방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언니. 그녀가 저를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유키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유키코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언니 찾으러 왔죠. 회사에서 추가 취재 나왔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도 궁금했고요. 저는 그녀를 공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준호는 작업 중이었지만 우리를 보고 가볍게 인사했어요. 유키코는 공방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여기 진짜 멋지네요. 도자기도 예쁘고요. 저는 차를 내오며 물었어요. 회사에서 뭐라고 하던? 유키코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여론은 여전히 안 좋아요. 하지만 일부는 언니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요.
우리는 마당 테이블에 앉았어요. 유키코는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언니, 인터뷰해도 될까요? 회사 공식은 아니고 제 개인 프로젝트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뭐든 물어봐. 유키코는 카메라를 켜고 질문을 시작했어요. 선배, 여기서 석 달 동안 지냈잖아요. 어떠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편안해요. 도쿄에서보다 훨씬 자유롭고요. 유키코는 다음 질문을 던졌어요. 회사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돌아갈지 여기 남을지.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후회는 안 해요. 유키코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정말요? 이렇게 비난받는데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비난은 그들의 선택이고 이건 내 선택이야. 유키코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진지하게 물었어요. 선배, 후회 안 해요? 진심으로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보며 답했습니다. 후회요? 통역이 필요 없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유키코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통역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언어가 완벽히 통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준호는 일본어를 잘 못하고 나는 한국어가 서툴러요. 하지만 중요한 건 말이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통하면 되는 거예요. 유키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작업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는 우리를 보고 물었습니다. 차 더 드릴까요? 유키코는 그를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는 부엌으로 들어가 차를 준비했습니다. 유키코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배, 저 사실 이해 못했어요. 왜 언니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 기자 커리어도 포기하고 가족도 멀리하고 여기 남은 이유를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 보여? 유키코는 공방을 둘러보며 답했어요. 평화요. 언니 얼굴이 도쿄에 있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편안해 보여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몰랐는데. 준호가 차를 들고 나왔어요. 그는 유키코에게 찻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처음이라 서툴러요. 유키코는 찻잔을 받아들고 감탄했어요. 진짜 예뻐요. 손에 딱 맞네요. 저는 유키코에게 말했습니다. 그 찻잔 6개월 걸렸어. 준호가 처음 만든 작품이야. 유키코는 놀라며 찻잔을 내려다봤어요. 6개월이나요? 이렇게 작은 걸? 준호는 수줍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서두르면 깨져요. 천천히 해야 해요. 유키코는 찻잔을 들고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맛있어요. 따뜻하고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공방으로 들어갔어요. 유키코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참 조용한 분이네요. 저는 답했어요. 응, 말은 적지만 진심이 많은 사람이야. 유키코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언니는 행복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응, 행복해. 도쿄에서보다 훨씬. 오후가 지나고 해가 기울었어요. 유키코는 카메라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언니, 저도 이제 뭔가 알 것 같아요. 결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형식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야. 저녁이 되자 준호가 저녁을 준비했어요. 유키코는 저를 도와 상을 차렸습니다. 3명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습니다. 가끔 준호가 유키코에게 반찬을 권하고 유키코는 맛있다고 답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유키코가 말했습니다. 오늘 마을 게스트하우스에서 자고 내일 돌아갈게요. 저는 그녀를 게스트하우스까지 바래다 줬어요. 걸어가는 길에 유키코가 물었습니다. 선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하늘을 보며 답했습니다. 모르겠어. 다만 지금은 여기가 좋아. 여기서 조금 더 있다가 생각해 볼게. 유키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는 언니 응원할게요. 어떤 선택을 하든요.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유키코와 헤어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언니가 부럽기도 해요. 용기 내서 선택한 거요.
저는 저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넌 내 방식대로 살면 돼. 정답은 없어. 공방으로 돌아오니 준호가 마당에서 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피곤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좋은 사람이에요, 후배분.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았어요. 도쿄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리코 씨는 틀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어요. 사람들이 이해 못해도 우리가 알면 돼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별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다음 날 아침 유키코는 도쿄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언니 행복하세요. 저는 답했습니다. 너도. 유키코는 버스에 올랐고 저는 손을 흔들며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공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이해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스스로 확신하는 거라고요.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이 선택이 옳다고요. 강릉에서의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어요. 공방 마당에는 벚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마당을 덮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꿈만 같다고요. 오늘 아침도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이제는 전혀 낯설지 않아요. 아래층에서 들리는 준호의 발소리, 밥 짓는 냄새, 창밖의 새소리까지 모든 게 익숙합니다. 저는 이불을 걷고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봄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니 준호가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미역국이었습니다. 생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아니요, 그냥 먹고 싶어서요. 우리는 마주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오늘은 특별한 일을 하려고 했거든요. 바로 부모님께 편지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미루고 미뤘던 일이었어요. 저는 편지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그렇게 시작한 편지는 쉽게 써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는 솔직하게 쓰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강릉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좋은 사람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펜을 멈추고 창밖을 봤어요. 벚꽃이 또 한 송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편지를 이었습니다. 처음엔 혼란스러웠어요. 결혼이 아닌 동거라는 선택이 옳은 건지 확신할 수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형식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걸요. 준호는 말수가 적은 사람입니다. 화려한 말도 큰 약속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밥을 지어주고 제가 힘들 때 조용히 곁에 있어줍니다. 그의 손은 흙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그의 마음은 불처럼 따뜻해요. 저는 이곳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천천히 사는 법, 억지로 하지 않는 법,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법을요. 도쿄에서는 늘 빨라야 했고 완벽해야 했고 성공해야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편지를 쓰다가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감사해서였어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그리고 지금 제 곁에 있는 준호에게 감사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계속 썼어요.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행복합니다. 비록 결혼이라는 형식은 없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요. 우리는 매일 웃고 함께 밥을 먹고 작은 일상을 나눕니다. 그게 제게는 충분해요. 언젠가 한국에 오시면 준호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는 좋은 사람입니다. 말은 많지 않지만 진심이 깊은 사람이에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도 그의 작품을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편지의 마지막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어요. 저는 펜을 들고 썼습니다.
사랑이란 언어로 번역되지 않는 감정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예요. 흙처럼 불처럼 만져보아야 비로소 형태를 아는 마음이에요.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주소를 적고 우표를 붙였어요. 준호가 작업실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뭐 해요? 저는 편지를 보여주며 답했어요. 부모님께 편지 썼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같이 우체국 가요. 우리는 함께 마을 우체국으로 걸어갔어요. 봄볕이 따스했습니다. 길가에는 개나리가 피어 있었고 어디선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준호의 옆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요. 우체국에 도착해 편지를 붙였습니다. 직원분이 영업일 기준 사흘에서 나흘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우체국을 나왔습니다. 준호가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그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은 여기 있고 싶어요. 공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카페에 들렀어요. 작은 카페였지만 창가 자리가 멋있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주문하고 앉았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리코 씨, 고마워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물었죠. 갑자기 왜요? 준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여기 와줘서요. 함께 있어줘서요. 저는 외로운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제게 새로운 삶을 보여줘서요. 우리는 오랫동안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고 벚꽃이 흩날렸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이 순간을 느끼면 됐습니다. 저녁 무렵 공방으로 돌아왔어요. 준호는 작업실로 가고 저는 마당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마을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6개월이 지났구나.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도쿄에서의 비난도 있었고 회사와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었고 제 선택이 옳은지 의심한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뿐이에요. 작업실에서 준호가 물레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규칙적인 리듬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밤이 되자 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준호가 작업을 마치고 나와 제 옆에 앉았어요. 우리는 나란히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참 많았어요. 도쿄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도 좋은 날일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은 날일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거든요. 그날 밤 방으로 올라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저는 중얼거렸어요. 사랑이란 참 신기한 거구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거구나. 하지만 느낄 수 있는 거구나. 흙처럼 손에 닿는 느낌으로, 불처럼 따뜻한 온기로요. 창밖으로 벚꽃 한 송이가 바람에 날려 창틀에 붙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그 꽃잎을 받아들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 꽃잎을 책갈피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결혼도 약속도 없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웃는 이 순간을요.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리코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별한 매력에 관한 이야기예요. 빠르게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천천히 흙을 빚으며 본질을 지키는 한국의 장인정신. 화려한 말보다 진심 어린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는 한국 남성의 따뜻함. 그리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 이 모든 것이 일본 기자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녀는 결국 한국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국경을 넘어 전해지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바로 K컬처의 진짜 힘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리코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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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